사모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합니까? 최소 가입 금액이 일반 투자자 기본으로 이제 3억 이상이시고요. 와. 근데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뭐 몇백억씩 하시는 경우도 몇백억을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들은 대부분 이제 성과 보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보통 보통 예시로 번 금액의 네. 15에서 20%를 받습니다. 가령 시장이 안 좋아도 저희는 성과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요. 고객한테 수익을 벌어드리겠다라는 그런 의지치가 주요 전략들에도 이제 구상이 되는 거죠. 요즘에 어느 산업에 조금 눈여겨보시는 그런 섹터들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좀 실적 성장률을 중요하게 보는 하우스입니다. 라던가 아니면 네. 이런 쪽도 중요해 보이고요. 우리가 몰랐던 투자의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슈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아주 흥미있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가까운 듯 하면서도 좀 먼 것 같은 바로 사모펀드의 세계를 갖고 왔는데요. 시장이 보내는 이 신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W자산운용 노영복 부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요즘에 주식시장이 뜨거워서 그런지 사모펀드 시장도 굉장히 뜨겁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네. 시장 좀 어떻습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모펀드로도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분위기고요. 아무래도 기업들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 이런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시장이 최근 몇 년 내 최고 이 규모로 올라섰다 그러는데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뭐 사모펀드 돈이 어떻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 생각보다 뜨겁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KB 우리 연구원에서는 네. 연말에 이제 자금이 뭐 주식이나 예금으로 일부 유입이 되었고 뭐 채권이나 부동산으로는 소폭 좀 감소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실제 현장 분위기는 훨씬 뜨겁습니다. 얼마나 뜨겁냐면요. 가령 지금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 여기서 일부 사모펀드들은 이제 출시를 하면요. 네. 사모펀드는 이제 100계좌 이내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네. 이 계좌가 막 완판되는 경우도 있고요. 3월 달에 아무래도 이란 전쟁 때문에 좀 한 차례 출렁일 때 조금 주춤하는 듯 했으나 또 4월 달에 지금 다시 좋은 분위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모펀드라 그러면 이제 공모펀드하고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자금이 큰 사람들 뭐 몇억, 몇십억 이상 자산가들만 투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모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좀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합니까? 사모펀드는 이제 천차만별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최소 가입 금액이 일반 투자자 기본으로 이제 3억 이상이시고요. 근데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뭐 몇백억씩 하시는 경우도 몇백억을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초고액 자산가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 3억 이하로 나오는 사모펀드들은 없습니까? 전문 투자자일 경우에는 그래도 네. 1억부터 보통 가능해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사모펀드 아니지만 이제 뭐 자문형 랩이나 이런 다른 형태로는 뭐 이제 뭐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으로도 그렇게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3억.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펀드는 이제 3억이 이제 기본으로 사모펀드를 돼 있습니다. 가입하려면 네. 저희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펀드는 가입은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우리 네. 펀드를 많이 판매하는 곳이 증권사이니까요. 네네. 시중에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펀드를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아. 물론 공모펀드도 가입 가능하신데 네네. 사모펀드도 가입하시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보통 본인의 고객의 이제 위험 성향에 따라서 목표하는 수익에 따라서 적절한 사모펀드들을 추천해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금이 좀 큰 분들, 3억이라 그러면 당연히 투자 규모가 있는 분들인데 자산가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사모펀드를 주로 찾으세요? 하나로 말씀드리면 수익 때문인 것 같아요. 수익률. 근데 수익을 좀 더 나아가면은 아무래도 절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사실 높은 펀드들은 가령 작년과 올해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 뭐 공모펀드나 네. 아니면 ETF가 더 좋을 텐데요. 네. 사모펀드는 작년 이전에 코스피가 뭐 10년 동안 박스피일 때도 꾸준히 성과를 내온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는 부분을 좋아하시고 그 이면을 보면 사모펀드는 이제 공모펀드랑 다르게 다양한 전략들을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가령 일반적인 주식 롱뿐만 아니라 뭐 숏도 가능하고요. 네. 블럭들이나 IPO, 뭐 이벤트 같은 전략들도 가능하시고요. 뭐 유상증자 뭐 이런 것도 참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즉 주식 운용 비중을 0에서 100%로 주식 비중을 자유롭게 하면서 우리 시장의 색깔에 맞게 항상 유연하게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사모펀드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라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이 아무리 조용하고 아무리 고요하다 그래도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좀 박스 피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거나 이런 시장에서 기회를 발굴해야 되는데 기회를 찾는 것
이런 기준을 어디에 좀 두고 보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너무나 다양한 경로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좀 데이터들을 좀 보는 편이에요. 구글 트렌드라던가, 뭐 인스타그램 쇼핑 이렇게 이제 SNS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의 시장 규모도 크거든요. 커머스 시장 규모도요. 네. 전체 커머스 전자상거래가 연간 8천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벌써 SNS 기반의 쇼핑의 침투율이 20%, 1,600조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언급이 되는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매출이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컨셉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이런 거를 좀 정례화해서 작년과 올해처럼 이렇게 대형 섹트들이 안 좋더라도 가령 2024년 이전에는요. 그때는 시장 자체가 전체 합산 영업이익 성장이 저성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소비재들이 가령 말씀하셨던 엔터라던가 뭐 화장품 이런 쪽들도 막 20-30% 성장하는 겹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돋보이고 그쪽으로 좀 수급이 같이 몰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찾기 위해서 유료, 뭐 무료, 뭐 아마존 아니면 인바운드 수출입 데이터도 있고요. 이런 각종 데이터들을 통해서 거기에 딱 튈 때 그러면 그 관련된 섹터랑 기업들에 대한 미팅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이 데이터가 실제로 이 기업의 뭐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언제부터 얼마나 반영이 될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열심히 좀 대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럼 예를 있습니다. 들면 어떤 특정 옷이 튄다? 그럼 옷 브랜드하고도 한번 얘기해보고 네, 뭐 이런 거네요. 예를 맞습니다. 들자면 그게 구조적일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구조적일지 네네. 어떤 성과가 난 사례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 개인 투자자들도 힌트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딱 기억나는 건 이제 APR 사례였던 것 같아요. APR. APR이 지금도 이제 워낙 이제 뭐 화장품 국내에서 1위 기업이 됐죠. 네.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 사실 3년 전부터 좋았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주가가 안 됐던 게 전체 실적은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초에 이제 화장품 매출 비용도 좀 의미가 있어졌고 그때부터 미국의 최대 플랫폼의 아마존으로 매출이 발생이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데이터가 좀 텄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이 기업 미팅도 진행하고 레포트 살펴보고 했더니 실제로 그 미국향 매출이 왜인지 모르겠는데 발생이 시작을 했고 뭐 그 당시 아마존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화장품이 특히 이 메디큐브라는 대표 브랜드가 미국에 잘 워킹을 하고 있구나라는 초기 아이디어가 됐었고요. 실제로 작년 연말에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했을 때 네네. 전체 화장품 판매 6개 중에 하나가 APR의 메디큐브 제품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그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는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데이터를 막 보면서 저희가 열심히 팔로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거기 데이터에는 뭐 각종 유료 데이터도 있고 네. 또 무료 데이터도 있고 이런 걸 다양하게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과거 사례랑 또 아니면 다른 글로벌 업체들 사례들을 막 비교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했었다. APR은 그래서 너무나 좋았었고요. 너무나 좋았었다. 근데 물론 데이터가 안 보이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예를 들면 이제 현대중공업이 네. 원래는 조선사인데 갑자기 그 힘센 엔진을 발전소용 데이터 센터 발전소용 엔진으로 납품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지난주에 이제 6,250억짜리 수주가 났는데 이거는 저희는 좀 큰 이슈라고 생각했어요. 조선은 원래 조선업에서의 엔진을 딱 정해진 시장이었고 물론 이쪽 시장도 워낙 크고 좋지만 그런데 워낙 반도체 쇼티지가 크고 전력원의 쇼티지도 크다 보니까 이게 조선 엔진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마침 조선 엔진들은 이런 내구도도 워낙 좋고요. 검증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수주가 발생한 걸 보니 그리고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뭐 여러 군데로 계속 이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겠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뭐 하나 엔진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엔진사들도 같이 관심을 초기에 좀 가졌었던 사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린 오픈라우트의 토큰 처리량 요거를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우연히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튀는 걸 보고 이게 실제로 기업들의 톤이 좋지만 실제 최전방의 수요도 너무나 좋구나라는 거를 아무래도 눈으로 보니까 네. 좀 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오는 뉴스를 보면 부실 기업 회생할 때 꼭 이름이 등장을 해요. 네. 기업을 어떻게 이 분할해서 매각할 때 이럴 때도 꼭 사모펀드 이름이 나옵니다.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라는 게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항상 이름이 나오는 거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모펀드가 워낙 하는 역할이 많다 보니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펀드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아는 주식형 사모펀드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사모펀드에서 펀더멘털 기준으로 아니면 롱숏이나 뭐 메자닌 이런 쪽으로 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이제 펀드들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또는 네. 뭐 PF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네네. 실제로 뭐 승계를 하거나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했을 때 이런 P나 PF성의
펀드들도 사모 형태로 진행이 돼서 이게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사모펀드는 지금 유행을 하는 것들은 이제 상장 주식을 운용하는 곳들이나 아,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크게 뭐 롱펀드가 있고 롱숏 펀드가 있고 뭐 롱바이어스 펀드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 유형들이 지금은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아, 보입니다. 주식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사모펀드가 돈을 버는 방식, 아까 전에 간략하게는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사모펀드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사모펀드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롱 전략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롱 바이어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 공모펀드랑 비슷하게 상장된 주식 중에 가령 성장성 있거나 아니면 또 일부 뭐 가치주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성장성 있는 주식들을 투자하는 건이고 대신 여기서 주식 비중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 공모펀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공모펀드는 이제 예를 들어 뭐 90% 이상 네. 이렇게 BM, 코스피를 좀 추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스피 무관하게 롱바이어스에도 성과를 내는 걸 주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가령 코로나 때처럼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주식 비중을 저희는 뭐 30%까지도 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 빠질 때 오히려 공모펀드보다 그때는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주식 비중을 줄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 네. 이슈가 생겼을 때 이게 기업들의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은 각 운용사가 철학에 맞게 비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메자닌 즉 요 채권인데 이제 전환사채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디폴트만 안 나면 원리금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주가가 오르면 전환해서 팔 수 있는 네. 이런 메자닌 펀드들도 주요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대표적인 운용사들도 몇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벤트성 전략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가령 이제 IPO가 과거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유행했을 때 IPO로 안정적으로 수요 측이라고 하죠. 기관들이 참여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런 펀드들 있고 아니면 블럭딜. 저희가 똑같은 물건을 가령 특수관계인이나 아니면 그 투자자들로부터 매수를 할 때 저희가 이제 할인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블럭딜 전략도 실제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제가 사실 트레이딩 사업부 있을 때 저희 뒷 본부가 이제 주식운용 본부였거든요. 네. 저는 채권 쪽 FICC 쪽에 있었는데 그 항상 장 끝나면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 뭐 하시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블록딜 전화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 블록딜이라는 게 이제 대주 주거나 아니면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뭐 한 번에 파는데 시장에 던지면 충격을 주니까 네네. 이걸 내가 뭐 5% 싸게 해줄 테니까 오늘 종가 대비 사실 뿐 하면은 이 증권사나 그런 데 전화를 해갖고 정확하십니다. 네. 저희가 받아가겠습니다. 그래서 5% 싸게 받아가고 뭐 이런 거 이게 흔히 사모펀드가 하는 전략 중에 블록딜 전략인 거죠? 블럭딜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오기 전에 한 2통 정도 블럭딜 관련해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예.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하기로 했고 하나는 이제 좀 더 협의를 하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록딜은 네. 그 어떤 대주주가 주식을 팔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좀 태핑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블럭딜을 주로 하시는 그 중개인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법인 영업팀이나 이런 쪽에서 블럭딜을 전문으로 하는 팀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보통 태핑을 하면은 뭐 공개딜이나 아니면 사모딜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생소하실 텐데 스펙이라는 전략도 있습니다. 스펙은 뭐 KB 뭐 제1호 스펙 이런 식으로 스펙을 상장할 때 애초에 그냥 2,000원짜리 비이클로 상장이 되는 거예요. 현금 덩어리입니다. 네네네. 이게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차익을 늘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또 디폴트가 나면은 또 저희가 손실을 이거는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상품에 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전략들을 전부 다 쓸 수 있고 말씀드린 건 다 주식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다 쓸 수 있는 게 저희 사모펀드의 주요 핵심 전략들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는 절대적인 목표 수익률을 추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통 수익률이 어느 정도를 타겟팅을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이 사모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의 목표 수익률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오. 가령 이제 롱숏 펀드들은 이제 변동성이 극히 낮고 대신 목표 수익률도 제가 알기로 뭐 10에서 한 15% 정도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 정도에 충분히 만족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롱바이어스 펀드들은 그것보다는 좀 성과를 내야 되죠.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 수익률은 20에서 30%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와, 좋네요. 이 정도를 이제 꾸준히 성과를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 성과를 이제 목표로 하시고 변동성이 낮을수록 네네. 수익률은 목표 수익률이 낮고 네. 변동성이 조금 있으면은 수익률은 좀 더 높아지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모펀드가 네. 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모두가 다 훌륭한 성적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사모펀드의 승패를 가르는 그런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구조랑
결국은 그 의지치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은 아무래도 롱바이어스여도 이제 절대 수익을 어쨌든 추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즉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는 사모펀드들은 대부분 이제 성과 보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번 금액의 네. 15에서 20%를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총 제가 번 아는 바로. 금액의 10에서 15%.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의지치가 좀 발동하는 것 같아요. 가령 시장이 안 좋아도 저희는 성과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잘 되셔야지 저희가 성과 보수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여기서 그 고유의 의지치가 발동하면서 그러한 절대 수익을 내겠다. 그리고 고객한테 수익을 벌어들이겠다라는 그런 의지치가 주요 전략들에도 이제 구상이 되는 거죠. 네. 가령 뭐 롱바이어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후년에 좋아질 섹터를 떠나서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금 이제 곧 좋아질 섹터들을 발굴한다거나 아니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좋은 가격에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좀 올랐을 때 언제 엑시트할지도 좀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모펀드들 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야근도 많이 하는 분위기 같아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저녁 이제 약속을 하고 뭐 8시든 9시든 10시든 들어오면은 항상 직원들 몇몇 분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지치가 좀 발생이 된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고객분한테 우리가 1,000억을 벌어다 줬다. 네. 20%면 네. 200억. 200억을 지금 1,000억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너무나 흥분했어요. 그래서 네. 고객분들이 그렇게 좀 돈을 버는 순간이 저희는 제일 기다리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뭐 뜨겁게 일단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모펀드가 바라보는 시장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요즘에 어느 산업에 조금 투자할 만하다고 보시고 반대로 이거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좀 눈여겨보시는 그런 섹터들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좀 실적 성장률을 중요하게 보는 하우스입니다. 저희 하우스는 특히요. 네.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실적 성장률이 지금 높고 또 구조적인 이슈가 있는 아무래도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에서 파생되는 뭐 전력기기라던가 아니면 에너지원들 네. 이런 쪽도 중요해 보이고요. 아니면은 뭐 소비재들도 지금 웰스 이펙트, 가령 지금 임금이랑 투자 수익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이제 늘어나는데 그런 관련된 잘 되는 브랜드들도 주요 기회일 것 같고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배당 성향이 확대되는 뭐 은행 같은 섹터들 이런 쪽도 저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좀 조심하고 싶은 곳은 이제 반짝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공통점은 시장이 커지고 거기에서 침투율이 증가해서 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계속 우상향하는 걸 좋아하는데 반대로 가령 이제 코로나가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백신 회사들의 실적이 좋았었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결국 좀 거품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은 그런 기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가가 지금 올랐는데 유가가 구조적으로 매년 10% 20%씩은 오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이러한 거에 대한 투자는 저희는 좀 피하고 싶고요. 말씀드린 그런 산업이 성장하고 침투율이 증가해서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는 계속 선호를 하고 있고 거기 대표적으로 지금은 반도체가 좀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하고 크게 다르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네네. 요즘에 제가 실적을 보니까 백화점주도 요즘 네. 많이 오르고 있고 맞습니다. 뭐 호텔, 호캉스 뭐 이런 주식들이 막 올라가고 있던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도 사실 영향을 잘 받는 가장 직접적인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백화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의 효과도 있고요. 근데 네. 지금 또 인바운드가 뜨겁습니다. 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만 해도 뭐 1,800만, 1,900만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뭐 2,200만 이상으로 오고 있고 이제 5월부터는 아마 중국인 분들이 더 많이 오실 거예요. 네. 이러한 부분이 백화점은 또 면세 사업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백화점이나 아니면 올리브영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쪽이 양방으로 좋아져서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좋고 좋을 것 같으니 최근에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도 꽤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님 제가 어디서든 본 건데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네. 물론 AI는 있지만 바이오, K 컨텐츠 이런 식으로 한국에 좀 많이 특화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다 이런 이 보고서를 봤었거든요. 아, 네. 이건 좀 어떻게 이렇게 나뉘어 이게 있습니까? 네. 작년까지는 확실히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올해 초만 해도요. 언제까지냐면 가령 BTS가 컴백하기 전까지는 광화문 컴백. 예. 맞습니다. 그때 워낙 기대감이 많았어가지고 뭐 우리 하이브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았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반도체 쪽으로 오히려 쏠리는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네, 맞습니다. 닷컴 버블이랑 비교해서 좀 걱정되지 않냐. 근데 그때랑은 또 다른 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 좋은 것부터 좀 먼저 이제 쳐내는 느낌인데요. 닷컴 버블 때는 저희가 당시 시가총액 1위였던 기업의 PR이 150배였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나스닥이 20배 초반이고요. 뭐 하이닉스는 5배죠. 코스피도 지금 7배에서 8배밖에 안 됩니다. 네. 확실히 버블이라기보다는 그냥 실적이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크게 수요와
공급을 많이 보죠.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요. 근데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일단 내년 연말까지는 증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년 연말 이후에 증설이 돼도 수요가 공급을 향후 뭐 2029년, 30년까지도 초과할 거라는 레포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변하는 과정들이고요.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이 아무래도 글로벌리 다 같이 봤을 때 우리 LLM 언어 모델들,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빅테크 업체들, 하이퍼스케일러, 가령 아마존이나 구글,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하죠. 여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GPU,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지금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 밸류 체인 상에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 수혜를 보는 구조이고, 그래서 수요제표를 한 3개 정도만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가이던스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600조를 투자했다가 올해는 불과 1000조를 투자한다고 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걸 오히려 한 5%에서 8% 상향을 했고요. 네. 이거를 통해 저희는 간접적으로 빅테크 분들이 봤을 때 전방의 수요가 워낙 뜨거우니 여기서도 캐펙스를 가이던스를 상향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실적 발표 내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았냐면 이 빅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이익이 아직 덜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비싸진 반도체를 계속 사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많이 이번에 부식이 된 것 같아요. 클라우드 쪽 이 합산 매출들이 오히려 성장폭이 가속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익률도 꽤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전 분기 대비해서 상장률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높아진 가격을 그들이 감수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저희는 좋은 지표라고 보고요. 이제 진짜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실수요 지표. 저희를 이거를 오픈 라우터라는 제 채널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주간 토큰 처리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1년 동안에 한 25배 성장을 했어요. 토큰 처리량이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 HBM의 출하량은 2배밖에 성장 안 했습니다. 네. 이제 뭐 내년 되면 3배 정도 성장할 텐데요. 즉 그거보다 훨씬 높게 토큰 처리량이 성장을 한 거고요. 그 말뜻은 이제 비용이 네. 효율화가 이미 잘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실제로 비용 효율화는 이미 잘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초과하는 수요가 지금도 보여주고 있고, 참고로 이 에이전트 AI가 지금 핫하잖아요. 네. 이게 올해 연초에 도입이 되면서 올해 연초 대비 지금 5달도 안 됐는데 3.5배 토큰 처리량이 추가적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현재에도 실시간 토큰 처리량이 수요가 너무 뜨겁다, 성장이 좋다. 플러스 최근에 또 클로드 발표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건 추정치이지만 클로드가 ARR이라는 매출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게 2월 달 대비 4월 달 수치가 110% 성장했어요. 네. 한 달에 50% 이상 성장을 했고 4월 대비 또 5월 초의 추정치가 추가적으로 50%가 성장했다는 그런 자료들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실제로 이런 모델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쪽의 수요가 생각보다 높고 그 이유는 효율이 높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토큰비가 들어도 이거를 들었을 때의 아웃풋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수요로 이어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는 전력기기,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이 같이 수혜를 보고 있는 구조로 보여서 반도체는 지금도 여전히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요즘에 반도체가 막 워낙 뜨거우니까 이게 혹시 단기 과열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구조적이고 좀 장기적인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냉정하게 숫자로 보면은요, 저희가 2월 말에 그때 이란 전쟁 터지기 직전에 코스피가 6,300포인트를 한번 찍었었다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7,400인데요. 그러니까 한 10%가 조금 넘게 오른 거죠. 한 15% 네. 올랐죠. 근데 그 당시의 실적들, 그러니까 코스피 합산 영업이익이 2월 말이 600조였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그게 860조예요. 예상 영업이익이 맞습니다. 예. 올해의 예상 코스피 합산 영업이익이요. 예. 그러니까 합산 영업이익은 40%가 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네. 실적 상향분보다 덜 오른 거라서 네.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좀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금이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심지어 뭐 한국 주식은 소외됐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엔 반대로 이 대만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일본도 사실 좀 뜨겁잖아요. 네네. 이 아시아 쪽
뭐 심지어 뭐 유럽 쪽으로 자금이 다시 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지금 한국도 비롯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한국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산 영업이익도 좋고요. 근데 이게 영업이익의 퀄리티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벌고 내후년에는 꺾일 거라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역성장을 생각했는데 그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또, 컨센서스가 바뀌었습니다. 내년보다 후년이 더 올라가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실제로 작년 초부터 한국에 있는 주요 사모펀드랑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집행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예일대에서도 뭐 거기 기금이 크죠. 뭐 60조 이상으로 들었는데 거기서도 한국에 있는 몇 군데 사모펀드를 뭐 만나셨다라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또 그게 있죠. 6월 달이면 되면은 MSCI의 선진국 지수에 와칭 리스트로 이제 등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수급적으로도 또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국에 있는 증시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하려면은 특수 계좌를 계좌를 맞습니다. 만들고 들어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게 있었잖아요. 네네. 외국인 전용 계좌들. 그게 너무 큰 허들이어서 외국인들은 뭐 ETF 같은 거를 아니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그걸 넘어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증권사 주식들도 막 엄청나게 오르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 좀 되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최근에 이슈였죠. 그래서 네.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IBKR이라는 예, 예. 그런 플랫폼이 있고 네네. 거기서 이제 삼성증권이랑 이제 협업을 해서 미국 개인들도 직접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이 서비스가 최근에 네. 실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 있는 증권사들은 또 이런 새로운 또 수익원이 발생하니까 최근에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X라는 SNS죠. 네네. 거기에 한국 기업에 대한 코멘트랑 네. 분석 자료랑 대화글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확실히 관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지나라는 기대를 하는데 그냥 재미로 비교를 한 게 지금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이제 6천조가 넘고요. 네. 근데 지금 나스닥이 제가 알기로 아마 4.5경 정도 될 거예요. 코스피보다 한 8배 정도 큰데요. 그중에 미국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거의 30%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의 자금이 뭐 1, 2%라도 한국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 마이크론보다 좋은 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요. 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은 좀 어떻게 갈 것 같은지 하나 하고 네.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기준도 좀 가져가야 되잖아요. 사모펀드에 들어가고 싶은 분도 있고 개인 투자를 하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의 투자 기준에 대해서 이런 거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떤 투자자분들한테 적합할지를 고민해봤는데 얼마만큼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느냐. 조금의 손실까지는 괜찮지만 그래도 연간 한 10에서 뭐 15%를 내고 싶어 하면 그런 분들은 롱숏 펀드가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롱숏 펀드들은 일단 롱과 숏으로 막혀 있어서 변동성이 적고요. 또 롱숏 펀드 하우스 중에서도 이제 성과를 꾸준히 레코드를 잘 쌓아놓은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롱숏 펀드는 어떻게 보면 좀 장기 투자자기보다는 이제 그 절대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거죠. 아니면 절대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IPO 펀드라던가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펙이나 아니면 블럭딜 이러한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들도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수익자, 가령 이제 장기 투자를 하면서 나는 복리를 선호한다. 그리고 변동성을 너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령 코스피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 이런 수익자분들은 연평균 그럼 20, 30%를 타겟으로 하는 롱바이스 펀드가 적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투자 철학이 있는지,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런 거를 보시면은 향후에 이 펀드가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복리가 될 수 있을지를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산 배분이 필요하신 분들. 네. 이러한 투자자분들이 요새는 좀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가령 이미 예금, 채권, 부동산으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같이 뭐 시장이 너무나 좋고 또 문제는 앞으로도 실적 성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지금이라도 일부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해서 조금 더 액티브한 자산에 넣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사모펀드를 본인의 또 적합한 감내할 수 있는 손실 내에서 상품의 사이즈랑 그리고 상품 이름을 딱 결정을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사모펀더들이 기회를 잡는 방법이나 아니면 종목을 고르는 선택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인사이더스 리포트 파트 2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노현복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